4.10 총선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2파전 대진표가 나온 곳이죠. 인천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이슈가 됐던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노종면 후보 얼굴 사진 현수막이 훼손이 됐는데 범행 이틀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60대 남성인데 왜 이런 일을 했답니까? 제가 아직 직접 뵙지는 네. 못했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사과한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근데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미 사과를 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선거 초반에 해프닝쯤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악재는 좀 이제 털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하시고 또 시민들도 만나실 텐데 정치 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좀 참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근 뭐 정치인들 테러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선거 운동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떠십니까? 좀 신경이 쓰이시나요? 신경은 쓰이죠. 네. 그게 우리 시민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건 우리 정치권 전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모두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한 어떤 참담함, 또 이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증폭해서 현실보다 더 과장하고, 또 어떤 상대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각시키고 조장하는 그런 언론 문제, 이런 전반적인 상태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의미로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위해를 가하려 한다거나 강하게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YTN 기자 출신이시죠. 이명박 정권 또 해직 기자 1호시기도 하고 상징적인 언론 저항의 그런 기자로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민주당 14호 영입 인재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기자 출신 황상무 전 수석이 이른바 80년대 회칼 테러발 이런 것도 하면서 큰 이슈가 됐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언론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제 말씀이 좀 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권은 언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언론의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 황상무 수석 같은 분의 발언이 나왔을 때 왜 자진 사퇴 형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얘기가 이제 공개된 것이고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동관 수석을 임명했던 일이나 또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상황이나 또 유일인 방심위원장 상황이나 하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또 YTN이라는 시민이 사실상 주인인 준공영 언론사를 민간에 매각해버리는 이런 일도 서슴없이 저질러버리고, 또 비판 보도를 했던 기자들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론학자가 이 상황을 규정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 탄압기, 장악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을 파괴하고 있는 언론 파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종면 후보께서도 기자 출신 앵커도 보셨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인들이 하루아침에 정계로 진출하는 일들이 좀 잦아졌습니다.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한 견해, 노종면 후보께서는 바로 오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TV에 친숙하던 앵커들이 바로 후보가 되는 거? 네. 언론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왜 바로 가면 안 되는가? 이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으면 보도하던 그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마다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고, Y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공백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언론인으로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언론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도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유튜브 환경이 이제 확산되면서 정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보도 활동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저 역시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스픽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저도 그 폴리널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정파성을 드러내고 보도하는 그런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부평 갑 지역인데 현역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돈봉투 수수 의혹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후보자께서 전략 공천되셨죠. 지난 20일 이성만 의원, 이성만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셨단 말이죠. 예. 합의 배경 또 이성만 의원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선거전에서 할지 궁금하네요. 배경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부평의 유권자들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둘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종의 이제 여론의 압박이라고 네. 각 후보들은 느꼈을 것이고요. 그 이성만 의원님 이전에 다른 예비 후보들과의 화학적인 결합 과정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이랄 건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성만 의원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저는 이성만 의원께서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이 명쾌하게 이렇게 규정해낼 수 없다. 이성만 의원을 범죄자로 볼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공정한 것인지 매우 심각한 의심이 든다. 네. 이런 입장을 저는 견지했고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탈당하신 배경도 민주당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바탕 하에서 현실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번 총선의 의미 등을 고려해서 이성만 의원께서 결단하셨고 그 배경은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 자, 전략 공천 받으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부평을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역사와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그리는 부평갑의 미래 어떤 겁니까? 부평은 서울에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도 느꼈던 건데 인천의 중심으로부터도 일정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동인천 제물포랑 비교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긴 지역이군요. 네, 지금은 또 송도, 청라 이쪽이 또 부각을 받으니까 부평의 이 특성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지역입니다. 원도심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다녀보면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부평이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정말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난개발이 극심하군요. 네, 난개발도 이루어졌고 네. 개발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예. 가지고 있어요. 차량은 많고 주차장 부족하고 공원 녹지도 부족하고 그런데 캠프마켓이라는 거대한 부지가 공간이 부평 구민의 손으로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도 지하를 하게 되면 경인선 지상 구간에 또 긴 벨트가 또 형성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봐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부평을 계획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내면 부평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회를 맞이할 네. 것이다. 도약할 것이다. 미래의 부평은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연계된 그런 공약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할 것이고요. 그런 공간들, 기존의 상권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서 철도로 갈렸던 부평의 남과 북, 그것의 불균형 발전상, 그다음에
캠프마켓으로 대표됩니다만 부평은 별의별 군부대가 다 있었던 곳입니다. 네. 공수부대부터 화학부대부터 뭐 공병단, 보급단, 그야말로 군부대의 총집합이 예. 부평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 사회가 발전해 오는데 기여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희생을 했고, 이제는 보상받아야 한다. 예.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것을 그 보상의 기회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부평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제 공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인천에서 태어나셨고 뭐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만 언론인 생활, 기자 생활은 중앙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뭐 부평 출신인 건 알겠는데 지역에서 인지도나 어떤 조직력이 좀 약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직력의 열쇠는 아마 이미 극복되지 않았나. 네. 이건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야말로 탈당하셨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까지 다 한 팀이 됐기 때문에 네. 원팀이 됐기 때문에 조직력 측면에서는 뭐 감히 장담컨대 대한민국 최강일 겁니다. 네. 다만 후보가 아직 덜 알려진 측면이 있죠. 전략 공천자들은 이제 늦게 지역구에 선을 보이게 되고 또 그동안 우리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 찾아뵙는 그런 일정을 충분히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도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자인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복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두 번 의원하셨던 문병호 전 의원 개혁신당 출마하실 듯하더니 후보 등록 포기하셨습니다. 예. 2파전인데 어떤 장점 또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으실지 상대 후보도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거라면 누가 되든 받아들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네. 문병호 의원님이 속한 당이 이제 개혁신당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그 당이 출범한 취지,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그 부분에 공약 교집합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거부권 남발로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뭐 다른 실정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달성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혼자 200석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야권이 함께 200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의 매운맛을 보여야 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병호 의원님이 사퇴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못다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선만 되면 또 뭐 다른 큰 선거철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 약속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제 약속만 믿어달라는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약속 경쟁. 이러면 어떨까요? 약속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약속을 하는 후보자의 지난 한 10년 정도의 인생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믿을만한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노종면 인천 부평갑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